어머니, 제발 저 살려주세요. 민주야, 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구나. 저 여자는 제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가정부로 살았던 5년 그리고 며느리를 진짜 가정부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키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장성하여 상견례를 하는 날에 며느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직 며느리 될 아이를 보지 못했지만 서로 배려하며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상견례 날 사돈 어른과 아들, 며느리가 모두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며느리 민주는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이시죠? 집안일을 잘하시는 편인가요? 며느리의 황당한 질문에 저는 당혹스럽고 기분이 나빴지만 모두들 웃고 있는 분위기를 망칠 수 없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혼 후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부터 저를 가스라이팅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가스라이팅인지도 모르고 들었지만요. 전 요즘 여자예요. 커리어 쌓아야죠.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대학까지 보내셨는데 커리어를 놓치면 부모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전업이시니 가사는 맡으셔야죠. 부탁드려요, 어머니. 저를 가정부 취급하는 듯한 며느리의 말에 화가 났지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하소연했지만 아들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가정부 취급하는 것 같아 내가 이상하게 느끼는 거니? 엄마, 민주가 스트레스가 많아. 그냥 맞춰줘. 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 하게 도와줘. 엄마만 참으면 되잖아. 미안해, 엄마. 제가 참고만 사니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반찬은 3가지 이상으로 해주세요. 제철 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요리 실력 좋으시던데. 국은 매일 바꿔주시고요. 어차피 현우 씨 키울 때 다 하셨잖아요. 제 수저 더 놓는다 생각하시고 해주세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나이 60 넘어서 며느리 가정부 노릇하라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아들의 부탁으로 며느리의 요구들을 들어주고 있지만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며느리의 언행으로 저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화를 참으며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직 아기가 어리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건 저도 반대거든요. 어차피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아기 좀 봐주세요. 저는 복직해야 해서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랑 이참에 추억 많이 만드세요. 손주는 예뻤지만 70이 다 되어가는 육체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허리와 손발이 쑤시고 아팠지만 집안일과 아기를 키우는 것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은 며느리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 친구예요? 민주 시어머니 아니세요? 아, 저는 얘들아 왔니? 우리 집 도우미셔. 내가 워낙 회사 일로 바빠서 거주 도우미 고용했어. 거주 도우미? 며느리는 저를 시어머니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위해 참고 살았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이 집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돼? 너희 아빠는 돌아가실 때 당연히 아들 물려줘야지 왜 아내한테 준 거야? 골치 아프게. 당신은 결혼할 때 도대체 뭘 해온 거야? 답답하다 정말. 미안해, 민주야.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어차피 엄마도 나한테 주실 생각이셨을 거야. 손주도 태어났는데 부탁드리면 주시지 않을까? 아들 내외가 하는 말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엄마 집 명의 미리 내 앞으로 옮겨놓으면 안 돼? 어차피 나 줄 생각이었잖아. 응. 나도 내 앞으로 재산이 있어야 민주 앞에서 체면이 서지. 집도 나도 너희에겐 짐이니? 눈물이 흐를 뻔했지만 아들을 외면한 채 방으로 왔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저란 존재는 짐이라고 느껴지나 봅니다. 주말 아침 장을 보고 돌아오니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다름 아닌 며느리가 제 방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서랍을 뒤지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민주야, 뭐하니?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며느리의 손에 들려있던 물건은 다름 아닌 저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내 인감 도장은 왜? 이 소리를 듣고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주야, 뭐 하는 거야? 엄마 방엔 왜 들어가고 도장 내려놓고 나와? 며느리의 대답에 저는 너무나 황당하여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나도 많이 참았어. 명예 안 넘길 거면 집 나가세요. 어차피 이 집 제 거 될 거예요.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지 않자 인감 도장을 훔치려 했던 것입니다. 엄마 좋게 말할 때 좋게 주면 좋았잖아. 서로 얼굴 붉히게 이게 뭐야? 어차피 아빠도 나 주려고 사둔 아파트 아니었어? 뭐? 황당해서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들은 어미 속도 모르고 며느리를 진정시킨다는 핑계로 나갔습니다. 외식이든 여행이든 제가 낄 틈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만 가족이고 저는 가정부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침대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며느리의 막말에도 아들은 방관할 뿐 제 편은 없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키운 아들의 배신으로 가슴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 그만두고 제 인생을 위해 살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나서 보니 제 방에 며느리 폰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폰을 확인한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폰에는 직장 상사와 은밀하게 대화했던 내역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니 단순한 직장 선후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자기라고 지칭하며 회사 점심시간마다 모텔에서 만난 내연 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손주 사진을 몰래 그 남자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아끼고 키워줬던 손주는 내연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머리가 새하얘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애는 내 아들까지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내가 무너진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그런 애였어. 가방에 짐을 싸서 친구 영자 집에 며칠 신세를 지냈습니다. 저와 똑같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제2의 인생을 즐기는 그녀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영숙입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제가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세무사와 함께 재산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사망 후 제 명의가 된 건물 2채와 땅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남편 사망 후 가난한 척 살았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신 부분 모두 처리해드렸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변호사님, 세무사님 덕분입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법적으로 한 푼도 못 건드리게 처리했습니다. 처분한 재산으로 저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건물을 매입하여 그곳에서 월세를 받으며 살기 위해 공기 좋은 소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갔을 땐 연락 한 통 없었던 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집 팔았어. 이사 왔다고 나가달라고. 사람들이 왔어.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해줄 수 있어? 다짜고짜 전화해서 아파트 팔았냐고 물어보는 아들에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팔았다. 내 집인데 당연히 내 마음대로 팔지. 나도 너희에게 바라는 것 없으니 너희도 나에게 바라는 거 없이 살자꾸나. 전화기 너머로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뿐인 손주를 길 바닥에 나 앉게 하실 거예요? 하나뿐인 손주라니? 나한텐 손주가 없어. 내 손주도 아닌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말도 안 되긴 그렇게 억울하면 친자 검사서 들고 와. 저는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를 위해 챙겨주던 사람이 아닌 나를 챙기는 시간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산책을 하고 나를 위해 음식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참지도 힘든 가사 노동과 양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가정부 취급하는 사람이 아닌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고 봉사하며 하루하루 뜻깊게 살았습니다. 평화로운 생활을 만끽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지금 집이 엉망이에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몰골이 엉망이 된 아들은 울면서 저에게 빌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도대체 몰골이 그게 뭐니? 다리는 또 왜 그렇고? 아들은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일하다가 다쳤어. 정리해고 당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다쳤어. 아들의 몰골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민주는 뭐하니? 사실 민주도 회사에서 잘려서 저희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둘 다 수입은 없는데 씀씀이는 그대로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일단 집에 같이 가보자꾸나. 아들 내외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 모두가 실직한 마당에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는 달달이 나가고 있었지만 민주의 씀씀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망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여전히 잘 사는 척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빚을 막기 위해 가능한 대출은 모두 땡겨 썼습니다. 그로 인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신용불량자 신세였습니다.
물건은 어지럽게 나 뒹굴고 있고 쓰레기는 제때 치우지 않아 벌레가 기어다니며 온 집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전기도 수도도 다 끊긴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어머니 죄송해요. 민주야, 집이 이게 뭐니? 어휴. 일이라도 해야 빚을 갚지. 나한테 도움이 취급했었는데. 너 어디 가서 가사 도움이라도 해야겠다. 뭐라고요? 제가 망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흥분한 며느리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흥분한 며느리 손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현우 몰래 직장 상사랑 불륜 관계였다는 것, 4명의 도용해서 대출 받으려 했던 것, 모두 형사 고소했으니 법정에서 만날 준비해. 네. 불륜이라뇨? 명예 도용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나 몰래 휴대폰 개통해서 대출 받으려 했다는 거 모를 줄 아니? 형사 고소했으니 그런 줄 알아. 나는 네가 단지 철이 없는 정도인 줄 알았지. 이렇게 악질인 줄 몰랐다. 저는 집을 나와 며느리의 불륜과 명예 도용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뭐?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불륜? 명예도용? 미친 거 아니야?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를 두고 집을 나왔어요. 아들이 받을 상처가 크겠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원망하며 파멸로 이르렀습니다. 형사 고소로 며느리는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지요. 돈을 잃은 사람은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은 사람은 많이 잃은 것이고 양심을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